프린트가 3개가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 할 거 경제 지문이고요. 또 하나는 과제. 그다음에 이제 안에 얇은 게 있는데 우리 8평, 9평, 8평이라고 해야 되나? 영역별로 조금 한번 보고 들어가라고 간단하게 질문이 있어요. 보고 받을 정도 봤어요. 그 다음에 경제 지문 좀 모은 걸 드릴게요. 오늘 경제를 해서 선생님 생각에는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기출문제들인데 교육청하고 평가원하고 있어서 풀어보고 뒤에 해설을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어려워서 경제지문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사회실전 3회 한번 봅시다. 사회실전 3회 39페이지 39페이지 이제 자, 페이지 39페이지 경제지문 사회 3 경제가 나왔는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경제지문 너무 어려워요. 최근에 출제됐던 경제지문 리스트를 보면 작년에 뭐 나왔었지? 브렌트 노조, 그지? 뭐 근본이제, 그만본이제 이런 거 나왔었고, 그 이전에 뭐 나왔었냐면 환율의 오버슈팅도 나오고요. 생각납니까? 또 하나 바젤 협약, 그래서 BIS 비율,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수능에 나왔던 전부 그 평가원 모의 평가가 아니라 수능에 나왔던 경제 지문들이거든. 최근에 한 3개. 근데 생각해봐. 작년에 브렌트 노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수하는 거예요. 그제? 환율의 오버슈팅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재수했습니다. 그제?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그 바젤 협약 때문에 재수를 많이 했다고요. 그제?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 경제지문은 굉장히 그 독서 중에서도 비문학 중에서도 변별력이 있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경제 지문을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이 된다 안 된다, 뭐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그런 지문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경제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생각하기에 빈출 용어인 것 같아. 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채권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금리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환율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이제 내수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용어들 있잖아? 선생님 나눠드렸잖아요. 그치? 그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떤 글이 어렵다는 건 그 글을 읽었을 때 이렇게 모르는 말들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안 읽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줬잖아요. 경제지문 모아놓은 거. 그거를 이제 쭉 보면서 좀 모르는 용어라든가 잘 안 읽히는 거 있으면 이게 뭐 다른 데서 뽑은 게 아니라 그 교육청하고 평가원 기출해서 뽑은 거니까 이런 걸 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조금 프린트 보면서 혹은 선생님 나눠준 용어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하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용어는 뭐 하자? 조금 정리해 두자. 이게 첫 번째.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야. 두 번째, 글을 읽을 때는 경제지문은 인과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 인과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 네? 인과적으로 읽으라고요. 요게 원인, 요게 결과, 이게 다시 원인이 되어서 뭐 그런 거잖아. 예를 들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대출이 줄고, 대출이 줄면 통화량이 줄고, 통화량이 줄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경기가 안정되고, 이런 식으로 인과적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원인하고 결과를 좀 잘 파악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비례 반비례지.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요거, 그지? 혹은 조금 더 더하면 단위 관계의 말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돼. 뭐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경제 지문인 것 같아. 과학 기술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위 관계의 비례 반비례가 많이 나오는 지문은 과학 기술 지문하고 경제 지문인 것 같아요. 그치? 그런 거 출제 요소가 되니까 읽을 때 조금 체크해 두자 그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경제 지문이. 하지만 나올 때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오늘 나눠준 프린트 정도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정도만 하면 그 다음에 그걸 한번 해봐. 우리가 했던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세 집은 뭐 있었어요? 브렌트노즈 체제 작년. 두 번째 환율의 오버슈팅. 세 번째 바젤 협약, BIS 비율. 요 정도를 잘 읽어낼 수 있으면 충분해. 요 세 지문 정도를 내가 딱 읽고 문제도 깔끔하게 풀리는 정도의 실력이면 수능 대비로, 수능 경제 지문 대비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지문 전부 다 선생님 생각하기엔 난이도가 극상이야, 극상.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기출문제에서 요 정도를 해낼 수 있으면 뭐 어떤 지문이 나와도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삼아서 요 세 지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이런 게 좀 잘 읽히나 문제가 잘 풀리나 그렇게 점검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사회 3하고 사회 4를 하는데 사회 3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세 번째 지문은 사실은 어려운 지문이고요. 이제 글을 읽을 때는 좀 기준을 잡는 게 좋지. 이제 글이 어려울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중간에 한번 쉬세요. 너무 오래 쉬지는 말고 10초, 15초 정도 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읽고 있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런 어떤 독해 전략을 한번 점검하고 가세요. 알겠지? 선생님이 이 글을 쭉 읽어보니까 이 글은 시간으로 글을 두 개로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아. 어떤 시간으로? 글로벌 금리 위기 이전하고 이후로 시점을 나눠놓고 정보를 구별하면 문제 풀 때도 조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시작도 그걸 알려주는 거지? 시작도, 첫 번째 시작이 뭐가 되는 거지?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이라는 말은 뭐를 전제하고 있는 말이야? 변화를 전제하고 있는 말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뭐가 바뀌겠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걸 잡고 가면 되지.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너무 어려워요. 경제 하시는 분 있어요? 사탐 선택? 경제, 나 사탐인데 경제다. 없지? 그래? 우리, 요거 지문에는 안 나왔지만 요거 한번 점검하고 갈까?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이제 선생님 뭐 고전소설 전공이긴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독서 이렇게 보니까 경제 지문 나오는 것 중에 세 가지인데 뭐가 있어? 여기 나온 것처럼 통화 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재정 정책이 있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세 정책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정책에는 가만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 통화 정책은 누가 하는 거냐면 중앙은행이 하는 거야. 중앙은행이 뭐지? 한국은행.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일본에서는 뭐 일본은행, 중국에서는 인민은행 이런 게 중앙은행이지, 그치? 재정정책하고 조세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야, 주체가. 행정부가. 요거는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룰 거고, 지문 3하고 지문 4가 전부 다 통화정책에 관한 얘기예요. 물론 지문 4는 통화정책 중에서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거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요거는 우리 이제 할 건데 요거는 금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책 금리를 이용해서 통화 정책을 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 정부 재정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재정이 파이낸스예요. 그냥 돈이야. 근데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잖아. 걷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해야지? 쓸 거 아니겠니? 예를 들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 메가바이트 대통령이 뭐 했지? 4대강 사업했잖아. 그래서 이제 강에 막 댐을 건설하고 보를 저기하고 정리하고 막 이랬잖아요. 왜 그렇게 한 거지? 뉴딜 정책을 생각하면 돼. 네? 미국에.
그러면 그 강을 이렇게 정리하고 구획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건설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지? 고용을 해야 되고. 고용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임금을 줄 거 아니겠니? 임금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뭐 땅에다 파묻어 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강바닥에 파묻어 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돈을 쓸 거 아니야. 그 돈을 쓰면 생산을 해야지. 그치? 생산을 하면 다시 뭐가 되죠?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 근데 그건 은행 이자를 조정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사업을 벌여서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정부의 재정이 투입이 돼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 그런 게 재정정책이라고. 아니면 지금은 아닌데 뭐 지금 뭐 소상공인들한테 주기는 하지. 이제 요번 추석 때 정부에서 650억 원어치 그 할인 쿠폰을 이렇게 지급을 해서 물건사한테 조금 깎아준대요. 정부에서 650억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런 게 재정을 푸는 거야. 아니면 우리 왜 코로나 지원금 있잖아. 뭐 국가 장학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금리가 아니라 뭐지? 뭐를 이용해서 재정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 게 재정 정책이에요. 응? 근데 봐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일본은 물가가 올라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근데 일본은 물가가 몇십 년 동안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성장이 없는 저성장 사회란 말이야. 90년대 버블이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 그 당국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헬리콥터에 엔화를 가득 싣고 도쿄 시내에서 엔화를 살포를 했어요.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남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신사임당이 막 떨어지는 거야. 개꿀이지. 신사임당 막 세종대왕이 막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신사임당 주워서 ABC 마트 가서 신발도 사고. 그치?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뭐 저기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사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워낙 저성장 사회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미래가. 그래서 그 돈을, 뿌린 돈을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있었어. 미래를 대비해서. 정부가 의도했던 효과가 안 나타난 거지. 정부는 그 돈을 뭐 하라고? 쓰라고. 그래야 소비가 진작이 되고 생산이 늘어나고 이러라고 그렇게 뿌린 건데. 그래서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거 줄 때 어떻게 했지? 현금으로 안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카드로 주고 언제까지 써야 하게 하고 이렇게 시간을 뒀잖아요. 그게 재정조건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자, 또 하나 뭐가 있다? 조세정책. 예를 들면 부동산이 너무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거래가 안 돼. 근데 이제 거래할 때 보면 양도소득세라고 뭐 이런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 그런 것들을 뭐 한시적으로 조금 줄여준다든가. 그치? 아니면 굉장히 비싼 물건 같은 거를 살 때는 특별소비세라는 게 붙어요. 그런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뭐 없애준다든가. 그치? 아니면 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든가. 그런 게 뭐지? 조세정책이란 말이야. 그러면 세금을 걷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있잖아. 그치? 실질적인 증가 효과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소비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올 수 있다. 경제 지원으로. 그치? 많이 나왔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됐지? 한 세 가지 정도. 수능에 나올 만한 경제 정책은 세 가지구나.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컨트롤해서 하는 뭐가 있고 통화 정책이 있고, 통화가 뭐야? 유통되는 돈이야.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재정은 어떻게 쓸 것인가, 재정 정책이 있구나.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승수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재정 정책하고 승수효과는 같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이용하는 조세 정책이 있구나. 그치? 그럼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이 좀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 친구들아. 목표는 어떻게 잡냐면, 이 지문을 조금 곱씹어서 꼼꼼하게 보고, 그러면 다른 처음 보는 지문에서도 적용이 될 거야. 왜냐면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으니까. 원리는 비슷하니까. 그치?
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전통적인 방점을 찍고 뭐 바뀌나? 이런 생각하라고. 통화, 우리 알아야 될 유통되는 돈이야.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어는 통화 정책이고요. 서술어는 목표로 한다요. 그치?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목표야. 그 뭐냐면 물가 안정, 경제 안정이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쓴다고? 정책 금리라고 하는 수단을 쓴다고. 그러니까 정책 금리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목표는 뭐라고요? 경제 안정, 물가 안정이야. 잘 잡아야 돼. 뭐 얘기하니? 전통적인 통화 정책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어떤 방법을 써서 정책 금리라고 하는 수단을 써서 어떤 목표, 물가를 조금 뭐 시키고 안정시키고 경제를 뭐 시키는 거 안정시키는 게 통화 정책의 목표라고. 그치?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방법이구나. 여기 정책이 뭐구나? 목적이구나. 금리를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을 생각하면 돼.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인과적으로 그러고요. 이제 정책 금리가 인상이 돼. 그러면 시장 금리도 높아져. 그러면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어. 그러면 신용 공급이 축소돼. 신용 공급이 축소되면 수요가 줄어. 수요가 줄면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진정이 돼. 이렇게 되는 거네. 선생님 한번 여러분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어. 너무 이렇게 막 올라가 있단 말이야. 물가도 너무 높고 그렇단 말이야. 우리 어제 얘들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0.25% 올렸단다. 2.25% 올렸어요. 2%에서 0.25 올려서 2.25가 됐어. 그러면 경기가 과열됐다면 물가가 너무 높단 말이야. 그러면 뭘 한다고? 정책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정책 금리가 인상이 되면 모두 시중 모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시중이라고 돼 있어. 시장이라고 나와 있구나. 시장 금리도 인상이 돼. 이건 뭐냐면 친구들아, 정책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해주는 한국은행의 금리야. 요거는 뭐냐면 그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은행 이런 식으로 아니 한국은행이 아니라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거로 민간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야. 요거는 중앙은행의 금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금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기준금리라고도 해. 네? 정책 금리는 뭐라고 하고 기준금리라고도 해. 우리 경제 시간이라고 그냥 생각해 얘들아. 경제. 네? 경제. 네? 우리 같이 버벅대 보자. 네? 선생님도 고전소설이 전공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같이 버벅대. 자, 경기가 과열돼. 그럼 중앙은행이 어떻게 한다고? 금리를 인상해. 그럼 시장금리가 올라.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니? 이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돈 빌리는 거에 되게 부담이 클 거 아니겠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대출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감소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라고.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들면 돈이 없으면 물건 못 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수요가 어떻게 돼? 감소해. 수요가 감소하면 뭔가 경기가 조금 안정이 되는 거야. 그치? 물가가 안정이 된다고. 경기가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된다고. 그치? 근데 말이야, 친구들아. 지금 어제 금리를 올렸잖아, 기준금리를. 근데 물가가 내려갈 기미를 안 보이네. 자, 경기가 과열된다고 물가가 높아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지금 네 번 연속 올렸단 말이야. 지금 내 연타를 올렸단 말이에요. 4번. 0.25씩 계속 올렸단 말이야. 그치? 그럼 당연히 신한은행 금리 올라가겠지? 대출 줄고 수요가 감소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물가는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고금리 고물가예요. 원래 뭐하고 뭐는 반비례다? 이거 꼭 알아야 돼. 원래 뭐하고 뭐는 반비례다?
금리하고 물가는 반비례야. 금리가 높으면 물가는 내려가는 거야. 이건 꼭 알아야 돼. 기본이야. 근데 지금 고금리인데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물가가 안 내려가. 왜 그럴까? 환율 때문이야. 환율. 고환율 때문이라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이지?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야.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외국에 물건을 수출을 하잖아?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겠니? 근데 그 물건을 만드는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뭐해요? 수입해 온단 말이야. 원자재를 뭐해? 많이 수입해 오잖아.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 원자재를 수입해 올 때 되게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뭐가 높으면 환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가가 잘 안정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세계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나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경제 공부를 올해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 경제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지금 녹록치만은 않거든.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 응? 그럼 이제 수능에서는 시의성이 있는 글들을 많이 선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가 나왔지만 뭐 올해도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됐지? 그럼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만약에 금리를 올려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 그럼 대출이 줄어 수요가 감소해 경기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돼. 반대로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어. 경기 침체야. 그럼 반대로 하면 되잖아. 그치? 허경영처럼 어떻게 해야 돼? 부양을 시켜야 될 거잖아. 허경영이 저렇게 잘 뜨는 사람이잖아. 공중 부양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경기도 침체는 가라앉아 있는 거 아니니? 이걸 띄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고? 반대로 금리 내려. 시장금리 내려가 대출 들어 돈 많으니까 수요가 늘어 투자가 늘어 그럼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 물론 물가도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게 뭐냐면 통화정책이야. 됐지? 1분단 정리할게. 1분단 뭐니? 통화정책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목표예요. 그쵸? 그치? 목표와 방법. 그치? 어떤 방법을 꼭 기억해야 돼, 친구들아?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 정책 금리를 뭐해서 활용해서 뭘 한다고요?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됐지? 이렇게 생각하자. 요건 꼭 기억하기. 금리랑 이 금리는 무슨 금리 둘 다 포함해서 정책 금리든 시장 금리든 금리랑 물가하고 통화량은 반비례라고 생각하면 돼.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 어떻게 돼? 줄어. 그치? 통화량이 줄면 물가는 어떻게 돼? 올라가. 금리가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돼? 물가 올라가. 통화량도 뭐하니까? 느니까. 알겠지? 이건 꼭 기억하기. 2분단 가볼게. 이번에 좀 어려워, 이제. 2분단. 주어가 좀 바뀌었다. 1분단의 첫 번째 문제의 주어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인데 2분단의 주어는 전통적인 경제학이야. 주어가 바뀌었어. 에?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민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치? 읽다가 무슨 말인지, 읽다가 잘 쫓아갔는데, 읽다가,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문장이야. 그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 주어 서술부터 보는 거야. 영어처럼 읽는 거야. 읽었어. 지금 저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민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한다고 했다. 뭔 말이냐고. 그러면 전체 문장에 주어 잡고 전체 문장에 서술을 잡으라고. 영어처럼 읽으라고. 주어 뭐지? 전통적인 경제학이야. 그지? 서술은 뭐지? 뭐뭐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지? 그럼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이네. 그치? 그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뭐뭐 해야 한다고 보았어. 뭐 하라 그랬지?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을 한다고 본 거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을 해. 미시 건전성 정책이 뭐니? 미시 건전성 정책은 뭐냐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미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그렇게. 자, 봐봐. 자, 안 읽히면 영어처럼 읽는 거야. 이 문단에서 전통적인 뭐에서는 경제학에서는 뭐에 집중하지?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하지. 이거를 강조한 거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미시 건전성 정책이야. 그러면 얘도 방법인 거지? 이런 방법을 써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지? 목표가 뭐야? 그 문장에 있어. 그러니까 얘는 방법이잖아. 이런 정책이잖아, 정책. 이런 정책을 써서 뭐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야?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뭐 하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그랬으니까 얘가 목표일 거 아니겠니? 그치? 그렇게 찾으라고. 어려운 문장인데 천천히 봐봐. 자, 선생님 여러 번 얘기합니다. 글을 읽을 때 너무 호흡이 긴 문장은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영어처럼 읽어보라고. 주어 잡고 서술을 잡고 큰 정보를 잡아. 아, 전통적인 정책, 경제학에서 이런 걸 강조했구나. 미시 건전성 정책을 강조했구나. 그런데 미시 건전성 정책은 뭐라고? 개별 금융회사를 잘 관리해서 금융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뭐다? 미시 건전성 정책이구나.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 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말이야,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도의 경로로, 그러니까 여기 통화 정책이 나왔어, 일문단에. 전통적인 경제학, 그제? 대체 얘들아, 그러니까 미시는 뭐라고? 개별 금융회사를 잘 관리를 하는 거야. 하나은행 관리를 잘 하는 거야. 신한은행 관리를 잘 하는 거야. 그제? 그렇게 하나하나를 먹으면, 잘 관리하면, 금융이 뭐 될 거야? 안정적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야. 다음 문장이 더 어려워. 평가원은 미칠 것 같아. 아니, 우리 그 수험생들이 이런 걸 읽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짓거려 놨을까? 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오늘 너무 시련에 들게 하는 것 같아. 그치? 내가 저기 문과 애들은 또 취업 잘 된다고 딱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더라고. 가서 또 엄청 고생해요. 또 미분하고 막 미적하느라고. 경제학과 가가지고 문과인데 말이야. 미적하고. 이과 애들은 저기 고등학교 때 수능 볼 때 저기 물리 안 해가지고 물리 안 해가지고 공대 갔는데 기계공학과 갔는데 물리 하나도 몰라가지고 가서 또 들어야 되고. 선생님 제자 하나가 찾아오는데 그 공대가 기계공학과 간 친구거든. 근데 군대 갔어요. 군대 병장이야. 너 뭐하냐 요새 그랬더니 임강 듣고 있대. 무슨 임강을 해? 너 경희대 갔거든. 그럼 괜찮은 대학 간 거잖아. 뭐 또 가려고 하냐? 괜찮은 대학인데 그랬더니 대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저기 지구과학하고 생명해가지고 물리를 하나도 모르겠는데 물리 모르면 기계공학과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수업을 못 쫓아가겠다는 거야. 그치? 어쨌든 자, 두 번째 문장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이러한 관점이 뭐냐?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이 간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개별 금융회사를 잘 관리하면 금융이 안정적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자, 부정형 진술 주목하자. 금융은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에요. 금융이 뭐 물건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 제조업 같은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래서 휴대폰 만들고, 책상 만들고, 막 이런 직접적으로 뭘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 1차 산업이 아니잖아요. 3차 산업 서비스업이지, 금융은. 그치?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그럼 뒤집으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야.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지. 그치? 인식과.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아, 힘들어. 자, 주어는 뭐지? 주어는 뭐지? 이런 관점이야. 그래서 이 관점 앞에 나온 관점이야. 이런 관점은 근거한다는 거야. 기인한다는 거야. 뭐에 기인한다고?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거에 근거한다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 보는 친구들아. 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뭘 강조했지? 이걸 강조했잖아. 이걸.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금융을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밑바탕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생각이 밑에 깔려있다 이 얘기야.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은 하나가 뭐냐면 금융은 뭐가 아니니까?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없어.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산시장에서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 버블이 존재하지 않아. 그게 효율적 시장 가설의 두 가지 입장이잖아. 거꾸로 읽어봐. 이 관점은 효율적 시장 가설의 기인해. 근데 효율적 시장 가설은 무엇과 무엇이야? 두 개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그래? 너무 어려워. 됐지? 이런 생각을 다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치? 오케이. 미시 건전성 정책이 뭐냐? 개별 금융회사 관리를 잘하면 금융이 안정될 거야. 그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이런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어. 효율적 시장 가설이 근데 뭐냐면 금융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못 끼쳐.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니까. 또 하나는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옛날에 이제 네덜란드냐, 뭐 어디 이제 튤립하나 뭐 집안책 가지고 이랬다며. 그게 뭐야? 자산시장의 버블인 거야. 본질적 가치를 초과한 거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분필 하나에 막 20억씩 하는 거야. 그런 건 없다는 거지. 그치? 자산시장에서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내용도 좀 설명하고 싶지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읽었는데 사실 딱 나오잖아. 그럴 때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읽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자,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런 거에 집중해야 한다고 봐. 이런 생각은 이런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어. 이거야, 왁구를 잡으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관점은 효율적 시장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기인하고 있다, 이거라고. 안에 있는 세부적인 걸 빼버리면 됐지. 그래, 계속 가볼게. 자,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미시 건전성 정책은 활용해. 미시 건전성 정책은 활용해. 뭘 활용해? 정책 수단을 활용해. 그치? 이 정책 수단이 뭐냐면, 그 금융회사를 이렇게 건전하기 위해서 뭘 규제하는 거야.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예방이 뭐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대비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활용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예우를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둘 수 있다. 이게 뭐라고? 정책 수단이라고. 그래, 요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든다고? 최저 자기자본 제도 같은 수단을, 이게 규제 수단이야. 그래서 예방적 성격이 뭐라고? 이게 규제 수단, 규제하는 거고, 이게 뭐라고? 정책 수단이라고. 말이 너무 어렵지. 그치? 근데 친구들아, 얘가 뭐냐면, 최저 자기자본 제도가 뭐냐면, 이게 BIS야. 수능에 나왔다. 이 지문이 먼저 나오고 BIS가 나중에 나왔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 BIS가 뭐였어? 은행이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의 자기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바젤에서 이야기하는 건 8%였거든. 야, 니네가 안 나가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8% 정도의 돈을 준비하고 있어. 그게 BIS였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개별 금융회사가 조금 뭐 하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돈을 준비하고 있어, 가지고 있어라고 뭐 한다고? 규제를 한다고. 그래서 위험에 뭐 한다고? 대비한다고. 됐지? 그래? 너무 어렵다. 이처럼 정리해 주는 이처럼 정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강독 정책을 통해서는 금융 안정을, 얘들아, 금융 강독 정책의 수단인 거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목적을,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물가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지배적 견해는 이원적인 거야, 그치? 투트랙인 거지. 금융을 안정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금융 감독 정책을 잘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물가를 안정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통화 정책을 잘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이원적인 거였대.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야 돼. 정리 한번 할게, 친구들아. 선생님이 천천히 하는 거야. 잠깐만. 이런 생각에는 이건 이원적이래, 그치? 이원적 접근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지, 그치? 화면 밖으로 나간다. 이원적 접근. 칠판이 너무 좁아. 그치? 이원적 접근이래. 그럼 뭐냐면 정리할게. 뭐를 안정시키고 싶어? 금융을 좀 안정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 거야? 금융 감독 정책이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거지. 또 하나, 뭐를 안정시키고 싶어? 물가를 조금 안정시키고 싶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썼다. 그 얘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안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얘를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건 따로따로니까, 투트랙이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반성, 자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그럼 이 당시는 경기가 되게 침체되어 있는 거네? 이 당시는 얘들아, 경기가 되게 침체되어 있어. 경기가 되게 침체되어 있으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낮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밑줄 한번 쳐줄래?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은 여기와 친구들,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은 금융감독 정책이야, 통화 정책이야?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썼대? 저금리 정책을 썼대. 그러면 저금리 정책은 금융감독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이잖아. 통화 정책이 금리를 이용하는 거라며. 저금리 정책을 썼어요. 저금리. 네? 썼어. 그래, 저금리 정책을 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들아, 저금리 정책을 쓰면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대출이 늘고 수요가 늘고 경기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금리 정책을 썼더니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뭐가 얘들아? 금융이 불안해진 거야. 저금리 정책을 썼는데 뭐가 불안해? 얘가 훼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얘 따로였잖아. 요것만 잘하면 얘는 안정적인 게 되잖아. 그런데 저금리 정책을 썼던 얘가 불안해. 얘가 얘한테 영향을 끼친 거지. 그 다음에 버블이 생겼다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효율적 시장 건설에 근거해서 자산시장에서 뭐가 생기면 안 돼? 버블이 생기면 안 된다며. 근데 버블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 이건 뭐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에 뭐가 있음이 좀 한계나 오류가 있음이 드러난 거잖아. 이해되니? 이걸 이해하는 수험생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너무 어려워. 조금 이해되지? 자, 다시 전통적인 경제학은 뭐가 얘들아? 뭐하고 뭐를 나눠서 본다?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따로따로 봤다고. 그지?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좀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썼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가 불안해졌다고? 금융이 불안해진 거야. 그럼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잖아.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국어 성적이 나쁘면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성적이 나쁘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 예? 그래, 그 따로따로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수학 성적도 오르는 거야. 왜냐면 문제를 요구하는 걸 뭐 잘 파악하게 된다든가 그래서. 관계 없었던 것이 관계에 있음이 증명이 된 거죠. 계속 가볼게. 자, 경제 안정에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궁금증입니다. 잘 몰라도 친구들아, 요거는 적으면 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통적인 견해의 문제점이 조금 뭐 됐다? 발견됐다. 한계가 발견됐다. 그럼 보완해야 될 거 아니겠니? 그치? 자, 또한 금융회사가 대화가 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규모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다. 이제 기존의 정책이 뭐지? 금융 안정을 확보하는 기존의 정책은 뭐지? 금융 감독 정책이잖아. 그것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인이 확실하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이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야. 대체가 아니라 추가야.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여기서는 친구들 아까 미시 건전성 정책이 기억이잖아. 그런데 이게 뭘 갖게 된다고요? 이런 생각들이 한계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게 뭐냐면 기억에다가 니은을 뭐 한 걸 추가한 거지. 대체가 아니라 기억을 니은으로 바꾼 게 아니라 기억에다가 니은을 추가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바뀌었다. 그죠? 자, 이런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따로따로가 아니라 얘들아 얘하고 얘가 뭐? 금융감독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 뭐 됐다고? 상호 보완됐다는 거지. 따로 투트랙이 아니라. 이해돼서 그렇게 되는 거야. 대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견해가 바뀌었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한, 그치? 경제 안정을 위한 견해가 바뀌었다고요.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사문다. 개발 금융회사의 차원이 아니라. 개발 금융회사의 차원은 뭐야? 거시가 아니라 미시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쓴 거지. 거시건전성 이란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이제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많은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업은 개별 금융회사를 관리를 잘 하자는 거잖아. 근데 니는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하자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뭐지? 개별적인 것도 관리 잘 하고 시스템 전체도 관리를 잘 하고 그 얘기지. 그치? 계속 가볼게요. 이 문장도 되게 어려워. 그치? 이때 이 문장이 어렵다고 해서 3문단의 세 번째 줄. 그치? 이때 거시건전성 정책은 미시건전성이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거시건전성 정책의 논리적 기반은 구성의 오류야. 근데 구성의 오류는 뭐냐면 미시건전성 정책이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말이 되게 어렵잖아. 이거지 얘들아. 선생님이 사례를 누르니까 너무 불쾌하거나 노여워하지 마. 어? 막 선생님 이런 사례를 들면 막 선생님한테도 침 뱉고 막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농담이야. 선생님 눈을 봐봐. 눈만 봐봐. 예를 든 거야. 눈을 딱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야. 완벽해 눈이. 알아서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완벽해. 눈만 안 보고 눈만 봤더니 너무 멋진 거야. 딴 데 다 안 보고 선생님 코만 딱 봤다.
눈이나 입은 안 보고 코만 딱 봤더니 완벽해. 응? 입만 봤더니 완벽해. 근데 다 모아놨더니 이렇게 생겼어. 이게 구성의 오류야. 하나하나만 보면 너 얘들아 완벽해 보이지만 그 하나 완벽한 하나하나가 다 모였다고 해서 그 전체가 꼭 뭐? 완벽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하나은행 관리 잘해, 신한은행 관리 잘해, 국민은행 관리 잘해, 다 잘했어. 그렇다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완벽한 건 아니라는 얘기지. 이런 게 구성의 오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에? 딱 됐지. 그래서 선생님 뭐 태양은 아니지만 눈, 코, 입 하나하나만 보면 뭐 돼? 퍼펙트한데 모아놓으면 비실이야. 그치? 모아놓으면 올라프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다고? 이것만 관리를 잘하면 잘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전체 시스템이 이상화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구성의 오류라고. 그럼 이해됐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저축을 해요. 어? 저축을 해. 강하게 저축을 한다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성원이 저축을 해. 미래를 위해서. 경주 저축을 해. 그럼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아무도 소비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개인적으로 볼 때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구성의 오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리오넬 메시가 11명이 모여서 축구를 해. 그런다고 그 팀이 강팀이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대도 있어. 반대도. 전체가 그렇다고 해서 부분이 반드시 그런 속성을 가지지는 않잖아. 논리학으로 이야기하면 합성의 오류하고 분해의 오류라는 게 있다고요. 좀 어려우니까. 그렇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전체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에 속해 있는 부분이 꼭 아름다우리라는 법은 없잖아. 이건 반대. 대체 계속 가볼게. 어려워. 근데 뭔 말인지는 알겠지? 그래. 자, 계속 가보면 그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똑같다 하더라. 아까 뭐도 미시건전성 정책도 규제가 있었잖아. 예방적 규제가 있었잖아. 그게 뭐냐면 최저장기자본 제도였잖아. 그치? 최저장기자본 제도였는데 니은도 있단 말이야. 니은도.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예방적 규제를 내리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거야.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자, 머리 좀 식힌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마지막 문단은. 왼쪽에 있는 그 위임명령 법률 이것도 요새 난리다. 이것도 요새 난리야. 지금 입법부랑 행정부랑 연락이 싸우고 있잖아. 한동훈 장관이 그 입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고쳐놨더니 시행령으로 지금 막 이 검찰의 권력을 하야를 넓혀가지고 지금 왼쪽에 있는 것도 지금 되게 요즘에 핫한 거야. 우리 저번에 했던 사회기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뭐 내가 먹고 살긴 하지만.
혹시 경제 용어 필요하신 분 있어요? 경제 용어 없어서. 왜 이렇게 많아? 다음번에 나눠보자. 어? 내가 이따가 필요하신 분들 교무실에서 해놓을 테니까 와서 가지고 가. 알겠지? 네. 다 있을 줄 알고 몇 개 안 했는데. 네? 손 들어봐 몇 명? 다 잊어버렸어? 내가 나눠줬는데. 네. 내가 교무실에 해놓을 테니까 아무 때나 와서 가지고 가세요. 알겠지? 네? 어려워. 자, 마지막 단락 한번 가볼게. 마지막 단락.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경기라고 하는 건 경제의 상황이에요. 변동이라는 건 경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막 이런 거잖아. 경제가 좋아지는 걸 호황이라고 하고 안 좋아지는 걸 뭐라고 해? 불황이라고 한단 말이지. 어쨌든 그런 이제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대요.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뭘 갖냐면 경기 수능성을 갖는데 말이 되게 어렵다. 즉 이렇게 해놨어. 즉 똑같은 말이겠지? 뭐에 대한 즉이야? 경기 수능성에 대한 즉이야. 가끔은 뭐 제가 뭐 그렇게 저기 하진 않지만 시험 볼 때 이렇게 같이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옆에 이렇게 시험 보고 있는데 하면 성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수능성을 가진데 경기가 뭐일 때, 호황일 때, 잘 나갈 때 경제가 너무 좋은 거야.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그 대출을 늘리면 시중에 뭐가 되겠니? 돈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치? 신용 공급을 팽창시켜. 신용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믿고 돈을 주는 거잖아. 빌려주는 거잖아. 그럼 시중에 돈이 되게 많다? 빚내서 집 사는 거야. 빚내서 막 소비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치? 팽창시키기에 따라서 뭐 아파트 가격 같은 게 막 올라가. 자산 가격이 급등해.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오케이?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이야. 경제가 안 좋아. 안 좋을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데 불황일 때는 어떻게 대출을 줄여? 그럼 신용 공급이 축소돼. 그럼 자산 가격이 급락해. 그러면서 경기가 더 침체돼. 이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이번에 얘들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둘 수 있대. 이건 뭐냐면 정책 당국이 말이야 나라에서 정부에서 잘 나갈 때 호황일 때 금융회사로 하여금 강제로 최저정기 자본에 추가적인 자본을 아까 이거 있었잖아. 최저정기 자본에다가 알파를 더하게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얘들아? 완충 자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호황일 때에, 경제가 되게 좋을 때에 뭐 하게 하는 거야? 저축을 좀 하게 하는 거야. 호황일 때 완충 자본을 뭐 해서 적립을 해. 그래서 경제가 조금 뭐 할 때? 안 좋아져. 불황일 때 뭐 한다고? 그럼 저축해 놓은 곳에 뭐 한다고? 사용한다고. 돈 많을 때 다 쓰는 게 아니고 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조금 뭐 한 다음에 세이브 한 다음에 상황이 안 좋을 때 뭐 한다고 그걸 사용하게 만드는 제도가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오케이.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자본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좀 어렵다. 그치? 그래. 한번 넘겨보자. 문제 한번 볼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다? 미시하고 거시로 나눌 수 있고 시점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하고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그치?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원적인 접근 방식하고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치? 자, 1번 볼게요. 1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딱 보고 나서 얘네를 3개로 묶어야지. 그러니까 1, 2, 3번을 묶고 4, 5번으로 묶는 거지. 이게 시점을 좀 잘 파악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직관적으로 가면 될 거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 단기하고 장기로 바꾼 거야. 2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 그제 분명히 틀렸고. 3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더불어가 아니지 얘들아. 따로따로잖아. 이원적이었잖아. 그지? 통화정책 따로, 금융감독정책 따로. 그지? 함께는 이유잖아. 4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하가 이게 뭐 다른 말로 보면 통화정책이거든? 통화정책이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 금융불안이라든가 자산시장의 버블 이런 걸 가져와서. 따라서 답은 4번째가 되는 겁니다. 11번 기업과 내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업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그렇잖아. 따로따로잖아. 그 수단이 뭐지 얘들아? 금융 감독 정책이잖아. 금융 안정은 뭐? 얘들아 이거잖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통화 정책. 그제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 감독 정책. 그 맞지? 2번
니은에서는 신용공급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는 정책수도 그게 뭐지? 완충자본제도잖아.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지는 정책수단이 있어요. 다만 기업은 개별이고 니은은 뭐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너를 뭘로 만들었다? 공통점을 차이점으로 만든 거야. 됐지? 12번 보기 볼게요.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정책,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대. 경기가 A일 때 비건전성 정책에서는 요거 적어야지? 완충자본. 완충자본 적으면 되잖아. 완충자본. 완충자본은 어디서 쓰는 거야? 거시에서 쓰는 거잖아. 거시. 그럼 B에는 거시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얘들아 미시에서는 요걸 쓰는 거잖아. 최저 정의자본 제도를 쓰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완충자본은 거시에서 쓰는 거니까 먼저 미시 4번 5번 B에 미시가 들어가야 돼. 4번 5번은 지워야 된단다. 그러면 A씨를 보면 돼. 뭐 할 때 뭐 하고? 얘들아 돈이 많을 때 적립을 해야지. 호황일 때 적립을 하고 불황일 때 사용하는 거겠지. 근데 1번 선택지는 불황일 때 사용하는 거 맞네. 근데 2번 선택지는 호황일 때 사용한대. 아니잖아. 있을 때 막 쓰면 안 되잖아. 있을 때 좀 적응을 해야지. 3번은 불황일 때 적립을 하는데 쥐어 짜는 거 이거 아니야. 그치? 답은 1번이 되겠지. 됐죠? 13번 문제가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다. 5번이라고 너무 제일 많이 했어. 이런 게 이제 틀린 문제가 되겠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되겠지. 한번 볼게. 친구들아,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 보기에서?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현실에서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론하고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론에서 통화 정책의 효과는 대칭적인데 현실에서는 비대칭적이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뭐하고 뭐의 괴리가 나타나는 거냐면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치? 좀 어렵다. 전통적인이라는 말이 변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의 통화정책이라는 말은 이론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 보기를. 자, 이번에 현실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통화 정책의 효과가 뭐라고? 비대칭적이라고. 그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다 이거야. 그럼 통화정책은 뭘 이용하는 거지 친구들아? 통화정책은 정책금리를 활용하는 거잖아. 정책금리를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앞에서도 했단 말이야. 경기가 과열되면 이제 너무 떠 있으니까 가라앉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책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어떻게 할까? 올려야 될 거 아니겠니? 그치? 가라앉혀야 되니까 금리를. 그치?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대출이 어떻게 될까? 금리가 올라가 돈 빌리 이자가 많아. 그럼 대출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치? 대출이 줄어들면 통화량이 없으니까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뭐가 감소해? 수요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게 감소할 거 아니겠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경쟁이 어떻게 돼? 좀 안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이게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경기가 침체가 돼. 그럼 띄워야 될 거 아니야. 공중부양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어떻게 돼? 신용 공급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도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서 경기가 어떻게 돼야 돼? 부양이 돼야 되잖아. 그치? 이게 이론적인 거잖아. 이론적인 통화 정책이잖아. 그치? 야, 경제가 너무 방방 뜬 것 같아. 이자 올려. 물가 너무 높아. 이자 올려.
대출 줄어, 수요도 줄고 투자도 줄어, 경제가 안정돼. 경기가 좀 침체됐어? 에? 금리를 낮춰. 그럼 시중에 돈이 풀려. 그럼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겠지. 그럼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이론이지. 그치? 근데 현실에서는 얘는 효과가 있대. 이대로 예측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야.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야. 현실에서는. 이론에서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이유를 뭘로 얘기하고 있지? 이걸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대로 돼. 그러니까 현실에서 경기가 관련됐을 때는 이론하고 현실하고 똑같은 예측대로 된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서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소비가 안 늘고 투자가 안 늘더라 그 얘기야. 요거를 보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제 주체들이 뭐 하지 않는 거냐면 반응하지 않는 거야. 보기 한번 볼게. 현실에서의 통화정책의 효과는 비대칭적이래.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야. 네? 경기가 과열됐을 때 금리를 막는 거 올리는 거야. 그럼 과열이 진정이 돼. 근데 경기 침체를 벗어내는 거, 경기를 부양하는 데 효과가 미비한데. 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지. 그러면 대출이 늘어야지. 신용 공급이 확대돼야지. 근데 문제는 이건 거지. 가계의 소비 심리가 뭐돼? 위축돼. 기업이 투자를 안 해. 그러면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뭔 거지? 가계의 소비 심리 위축,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없는 거. 그게 원인인 거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그건 거지. 그치?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유입돼요. 의도치 않은 문제. 이게 뭐죠? 의도치 않은 문제가 뭘까?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는 거야. 소비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소비나 투자를 안 하고 뭐 한다고? 막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과도하게.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럼 버블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친구들아.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확대된 신용 공급이라는 말이 중요해. 그러면서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까지는 된 거잖아. 지금 신용 공급이 뭐 됐다고 확대됐어. 그 돈은 뭐 한 거야? 충분히 있는 거야. 돈은 충분히 시장에 공급이 됐는데 통화량은 충분히 늘었는데 그 늘어난 통화량을 소비나 투자에 이용하지 않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일본에서 돈을 뿌렸는데 실제로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안 쓰는 거지. 미래를 대비해서 안 쓰는 거란 말이야. 제일 중요한 원인은 얘인 거야. 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됐지? 마지막 단락.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열 시에는 뭐 한다고요? 반응을 해. 금리를 올릴 때는 반응을 한다고. 근데 금리를 내리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끈 늘어내리려고 푸른대요. 얘가 끈을 내리는 거지. 너무 떠 있으니까 과열을 가라앉히는 거잖아. 이건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띄우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끈을 끌어내리는 데는 뭐가 있어? 효과가 있는데 밑에 있는 걸 올리는 데는 뭐가 하다고? 효과가 없다고요. 별로. 그치?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건 쉽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은 쉽지만 경기 침체를 부양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거다. 그 얘기야. 됐지? 그러면 1번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자산가격의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 그치? 경기 침체기에 왜 자산가격의 버블이 발생해? 사람들이 시중에 돈을 풀어. 금리를 낮추어서 통화량을 늘려. 신용공급이 확대됐어. 그럼 소비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과도하게.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이 된다면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걸 맞겠고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서 그치 반응을 안 하잖아. 3번.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벌써 좀 마음에 걸려. 여기서 나오는 게 금융 안정을 위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에? 경기를 부양하는 것과 금융 안정 요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도입하자고 얘기했냐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랬지. 얘들아, 완충 자본 제도는 언제 도입하는 거지? 잘 나갈 때 호황기에 도입을 하는 거야. 완충 자본 제도는 호황기에 도입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3번 선택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끈 밀어올리기는 지금 경기가 뭐 한 거지? 침체된 거잖아. 완충자본 제도는 잘 나갈 때 돈을 적립했다가 못 나갈 때 쓰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완충자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어디를 뭘로 보는 거냐면, 통화량의 부족으로 보는 거야. 돈이 부족한 거라고 보는 거지.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기에 좀 돈이 부족하니까 잘 나갈 때 그 돈을 좀 쌓아두었다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돈을 풀자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상황은 이미 돈이 충분해. 확대된 신용 공급이라고 얘기했고 금리를 낮춰서 이미 시장에 돈이 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끈 밀어올리기의 원인은 경기 주체, 특히 다시 말하면 가게라든가 기업이 반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지 돈 자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완충자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 통화량이 부족하다, 신용 공급이 부족하다, 침체기에 신용 공급이 부족하니까 호황기에 그걸 적립해뒀다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의 3번이 틀린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단다, 친구들아. 첫 번째,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금융 안정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점. 보기에는 침체기인데 완충자본 제도는 어떤 때 하는 거다? 호황일 때 하는 거다. 과열기에 하는 거다. 시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보기에 제시된 상황과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의 시점이 안 맞는다고. 호황기하고 뭘로? 침체기로. 또 하나, 보기에서 제시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량의 부족이나 신용 공급의 부족이 아니에요. 신용 공급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그런데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은 뭐에 근본적인 고민을 두고 있는 거냐면 신용 공급의 그 통화량의 어떤 양에 고민을 두고 있는 거라고요. 됐지? 그래. 그래서 답은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5번이 왜 나니? 5번은 자,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 비대칭력이야. 정책금리를 인상할 때, 정책금리 인상하는 게 뭐야? 경기 과열을 좀 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 금리를 인상했어. 그럼 시정공급을 축소시켜. 그럼 경기를 진정시키는 거잖아. 이거는 되잖아. 이건 효과가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아마 5번이라고 답을 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1, 2, 3, 4번은 경기 침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5번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과열과 연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지 넘겨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거의 똑같네요. 통화정책 얘기네,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그러니까 이걸 알아둬야 돼. 세 번째 지문하고 네 번째 지문, 그 사회 3하고 사회 4를 보면서 비슷한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뭐 하냐면, 또 비슷한 방식,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될 때, 그걸 캐치해낼 수 있잖아. 그치? 그게 원리를 습득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래. 그지? 우리는 알잖아.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물가가 조금 내려가고. 그지? 뭐가 되면, 이자율이 내려가면 물가가 조금 올라가고. 그죠? 알죠?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래. 이건 조금 어려웠네. 자, 봐봐. 천천히. 자,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통화정책이야. 이제 통화정책은 이자율이라든가 또는 통화량을 뭐해서 조절해가지고 물가를 뭐 하는 거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통화정책이래. 첫 번째 문장. 그치? 오케이. 얘가 뭐라고? 목적이라고. 똑같이. 이자율 통화량이 이게 뭐고 수단이고. 그치? 그런데 통화정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개 시장 운영이래. 약간 정책금리를 활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개시장 운영이래. 그치? 공개시장 운영이 뭐냐면 뭐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민간 은행하고 뭐를 거래해서 채권을 매매를 해서 채권을 매매를 해서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랑 민간은행이 정하고 있는 시장금리를 비슷하게 만드는 걸 말한대요. 그 얘기로 두 번째 문장이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거래.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 채권이 뭔지 알지? 네? 채권은 뭐 나라에서 혹은 기업에서 뭔가 그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에요. 채권하고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채권은 정해진 날짜에 이자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거예요. 정해진 이자와 정해진 원금을 보장해주면 그 채권은 되게 뭐한 거지 친구들아? 안정적인 거야. 근데 주식은 회사의 뭐에 따라서 사업 수익에 따라서 사업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그런 거야. 그치? 자, 선생님 설명을 할게. 여기 좀 중간에 좀 생략이 됐는데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채권을 얘한테 팔아. 민간은행이 팔아. 매도해. 판다고. 에? 그러면 이제 민간은행이 신한은행이 채권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사는 거야. 그러면 이 민간은행은 채권을 산 대신에 얘한테 뭘 줘야지? 중앙은행한테 돈을 지급해야 될, 대금을 지급해야 될 거야. 이거 이 대금 말고 미안하다. 돈을 줘야 될 거 아니겠니? 돈을. 에? 그러면 채권을 뭐하면 은행이 채권을 뭐하면 사들이면 민간은행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산 거잖아.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판 거고 매수하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돈이 있어. 선생님이 돈이 있는데 선생님이 현금이 있는데 채권을 산단 말이야. 에?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다시 말하면 민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량이 뭐야? 감소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빌리려는 사람은 많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별로 없다면 뭐가 올라갈까?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응?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뭐 할 거고? 줄 거고.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 안정이 되겠지. 오케이. 반대로 민간은행 입장이야. 민간은행이 채권을 중앙은행이 뭐해? 매도해. 팔아. 야, 우리 거 사가.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 채권을 뭐하면? 사면.
민간은행이 뭐가 늘어나니 통화량이 뭐 하겠어? 증가하겠지.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자율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이자율이 떨어지면 수요가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그러면 경기가 뭐 되는 거야? 부양되는 거라고요. 똑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데 중간에 뭐만 들어간 거야, 얘들아? 네? 뭐만 들어간 거야? 채권 매매만 들어간 거야. 그럼 채권 매매를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운영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그 얘기야, 그 얘기. 그거 똑같잖아. 자, 이렇게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 그러면 시중은행이 뭐 줘야 돼? 돈을 줘야 되지. 민간은행이. 그럼 민간은행은 뭐가 들어가? 돈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 하락해. 채권을 민간은행이 팔아. 그치? 채권을 만약에 민간은행이 팔아. 그럼 민간은행이 돈을 주잖아. 그럼 민간은행은 통화량이 줄어들어.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 됐지?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가 상승해. 이자율이 상승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그치? 이와 같이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됐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지금 되풀이 되는 거야. 그치? 앞으로도 많이 되풀이 될 거라고. 됐죠? 다만 중간에 뭐가 끼어든다? 채권. 네? 채권 매매. 2분단 갈게요. 중앙은행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두 가지가 있대. 이거 됐지? 얘들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몸 한번 풀자. 아우, 이게 도대체 너무 힘들다.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지? 하나는 뭐냐면 선빵을 날려야 되는 거야, 선빵을. 팍! 선빵을 내, 선제성. 그 다음에 또 뭐? 신뢰성. 11월 18일부터 수능 준비하면 안 되잖아. 지금부터 해야지. 에? 그치? 선제성. 이문단 가볼게. 선제성. 먼저, 통화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기 변동을 뭐 한다고? 예측한다고.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하는 거야. 자, 이건 뭐라고? 경기 변동을 망해서 예측해서 뭐 한다고? 미리 대처하는 게 선제성이야. 그제? 아, 이거 앞으로 한 내년에는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뭐 이런 거죠. 그죠?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야. 많이 나오는 거. 발생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한다고. 자, 뭐 친구들아, 정책은 뭐가 발생한다고? 시차가 발생한다. 어떤 정책을 써? 어떤 정책을 쓰면 예를 들면 공개시장 운영, 기준금리 이런 정책을 쓸 거야. 그러면 그 뭐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당장 한다고 이거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치? 효과가 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예측해서 미리 해줘야 된다. 그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정책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 머리카락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빠지고 난 다음에 탈모 방지를 약을 먹으면 안 돼요. 탈모 방지 약은 머리가 빠지기 전에 먹어야지. 빠지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잖아. 요즘 좀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가늘어지고 이러니까 이거 먹어서 이제 안 빠지게 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응? 소 잃고 요약만 고치면 안 되잖아. 소를 잃기 전에 뭐가 문제가 없나 하고 고쳐야 되거든. 그 얘기예요. 됐지? 자,
정책 외부 시차 꼭 기억하는데 다운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가 침체됐어. 그때 기준금리를 이래. 그럼 어떻게 돼? 그 효과가 경기 부양의 효과가 좀 이따 나타난단 말이야. 이제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드러나. 이 경우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어.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뭐하다? 바람직하다.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얻기 위한 고려사항 첫 번째 뭐라고? 경기 변동을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뭐 해야 된다? 대응해야 한다. 왜? 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왜 대응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는 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애들 스트레칭 한 번 더 할까? 몸 한번 더 풀자. 고음몸 찍고 있네, 고음몸. 스쿼드 한번 하자. 너무 좀 볼성사납게, 그치? 네? 몸 한번 풀어. 그렇게. 이거 한번 해. 되냐? 돼요, 이거? 이거 안 되면 대학 못 간다, 이거. 이거 되니? 응? 되니? 뭐 해봐. 대학 못 가겠네. 안 돼. 앞으로 안 되네, 안 돼. 돼요? 되니까. 왜 이런 걸 읽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추룩이나 하면 되는데. 이거 하면 돼. 자, 3문장 또 한. 그래, 완결성, 이제 선제성 얘기했으니까 뭐 얘기해야 돼? 신뢰성 얘기해야 되잖아. 신뢰성.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대.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에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아까 정부에서 아까 친구들아 끈 밀어올리기 있잖아. 현실에서 비대칭력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을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금리를 내렸어? 그러면 뭐 소비하고 그럼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뭐 돼? 돈을 쓰겠지. 근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경기 침체인데 내가 돈을 써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돈을 안 써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지. 그치? 아니 정부가 막 빚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라고 하는데 그래야 되나? 그러다가 지읒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못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라고요. 그치? 자,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대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너무 유명한 사람 있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영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준칙주의. 한 번 한 약속을 뭐 한다? 끝까지 지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뭘 했으면, 이런 정책을 약속을 했으면, 올해는 결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게요. 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딱 얘기를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솟아도 금리를 안 올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는 거지. 그치? 선생님이 결혼할 때 선생님 아내한테 네가 나랑 결혼하면 내가 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고무장갑을 사주고 있거든. 내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결혼 신혼 초에 선생님이랑 선생님 와이프가 이렇게 토론, 세미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 둘이. 뭐에 관해서. 막 얘기하다가 막 설거지를 하더라고. 내가 좀 도와줄게 이랬다가 내가 박살났잖아. 설거지 도와준다고 그랬다가 난 시체될 뻔해서 변사체로 발견될 뻔했다고요. 선생님 와이프 도와준다고?
네 일인데?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맞벌이인데 도와준다라고 하는 건 주되게 자기가 일을 하고 네가 이게 너 네 일을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내가 말 잘못한 것 같다. 스미마셍. 너 혼자 해. 뭐 이렇게. 선생님이 맞벌이잖아요. 맞벌이니까 가사노동은 같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걸 지적한 거지. 완전 실망했다고 나한테. 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결단을 내릴 텐데 그때 신혼 초였기 때문에 선생님 아내에게 약간 지금도 결단은 못 내려요. 이제 좀 다른 이유 때문에. 그치? 나의 노후니까. 그치? 내 노후가 불안하고 학교 선생이니까 연금이 나오니까. 이제 연금 액수도 조금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야 지금. 네. 어쨌든 신뢰성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민간에 약속을 했어요.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되지.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좀 띄우고 싶단 말이야. 그제 그런 유혹을 받지.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똥 누러 갈 때랑 똥 누고 나온 다음에 똥 싸고 나와서 다른 말을 하면 신뢰가 훼손된다 그 얘기예요. 그치? 오케이? 정책주의자들은 이런 경우 중앙은행의 애초의 약속을 일반인이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대남들이 빡쳤다며. 그치? 이거 폐지한다고 그러고 사명 월급 200만 원씩 준다고 막 했는데 그 약속 안 지킨다고 빡쳤다면서요. 에? 아니 저기 윤석열 정부가 그 사병 월급 200만 원 준다고 나도 그거 듣고 다시 입대를 고민했다고. 다시 재입대할까?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매겨주고 재워주고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와도 떨어지고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글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담 같니? 그래. 신뢰성 준칙주의는 뭐 한 번 약속한 건 그냥 지키는 거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래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나 말이에요.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키려고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의 약속을 꼭 지켜.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약속을 지켜. 이것을 강제하는 것도 힘든 게 사실이야. 아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는데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은 막 물가가 폭등하고 기름값 오르고 막 원자재값 오르고 막 이러는데 예를 들면은 금리 안 올려라고 약속했다고 어떻게 금리 안 올리냐고. 그지? 그래서 뭐 좀 상황을 봐서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 플렉서블하게 정책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 재량주의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너무 융통성이 없게 굴면 어떻게 된다고? 신뢰성이 깨진다. 이 얘기인 거지. 그제?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텐데요.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그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뭐라고? 재량주의라고. 자, 정리할게. 어렵지는 않은데 앞 지문에 비해서 어렵지는 않아요. 자, 통화 정책 중에 하나인 공개시장 운영에는 중앙은행하고 민간은행이 채권 매매를 통해서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런 정책이 신뢰성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 하나는 효과를 얻으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경기 변동을 예측해서 뭐 해야 된다고? 정책이라고 하면 정책 외부 시차가 있으니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신뢰를 얻어야 돼. 그치? 신뢰를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 준칙주의. 그치? 야,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재량주의. 15번.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 것. 통화정책의 목적을, 얘들 목적이야, 목적. 통화정책의 목적을 위반되면 나는다? 아니지. 통화정책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야. 그 목적을 위반하지는 않았지요. 오케이? 2번. 통화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서, 그치? 3문단. 가령하고 나오잖아. 그제? 3번. 공개시장 운영이 경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그치? 뭐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되잖아. 그치? 관련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건 뭐 이런 거라든가 이제 5번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 준칙주의, 재량주의. 16번이 제일 많이 들렸지? 16번이 제일 많이 들렸는데 보기에선 친구들아 뭘 아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 문제를 풀려면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뭐하고 뭐가 물가와 금리가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여기에 첫 번째고 이번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정책, 외부, 시차 두 번째로 두 개만 고려하면 이 문제를 깔끔하게 풀려. 보기 볼게.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22년 1월 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라고? 기준금리 4%예요. 4%가 유지가 되고 있어. 그지?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대요.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대. 자, 그럼 1분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가 있는데 1분기 물가는 3%, 2%구나. 2%입니다. 이제 3분기 3%고 2분기 3%고 3분기 3%예요. 그죠? 오케이? 그럼 밑에 보자. 자, 경제학자 병은 이런 일을 유의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예측이 왜냐하면 선제성.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여기 봐봐.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치? 그러면 친구들한테 봐봐. 물가를 내려야 되지. 물가를 내리려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가를 내려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올려야 될까? 아니겠습니까? 물가를 내리는 게 2%로 유지하는 게 목표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치? 경제학자 병에 의해서 기준금리가 4%로부터 1%만큼 이게 출제 포인트잖아. 올라가면 내려가면이 아니야. 올라가면 내려가면이 아니라 뭐라고 되겠지? 변하면. 뭐? 변하면 물가 상승률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두 관계는 너희들이 파악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 이거잖아 친구들한테 봐봐. 왜냐면 기준금리 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달라지면 물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변한다 그 얘기잖아. 그치? 근데 뭐하고 뭐가 반비례라고? 물가하고 금리가 반비례라며. 그러면 물가가 1.5% 올라가면 그러니까 금리가 1.5% 올라가면 물가는 1% 내려가는 거지. 반대니까 다시 말하면 4%에서 뭐가 되면 5.5%가 되면 물가는 2%가 될 거고. 그치? 반대로 물가가 뭐냐면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4%에서 2.5%가 되면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올라가겠지. 3%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4%로 올라갈 거 아니야. 됐지? 그러니까 친구들아 1, 2, 3, 4, 5번 선택지 가운데 가봐. 1번 인하하고 쉼표 앞에 가봐. 1번 인하하고 2번 인하하고 3번 유지하고 4번 인상하고 5번 인상하고 이렇게 돼 있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에서 3%에서 2%로 내리고 3%에서 2%로 내려야 되니까 금리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이해되셨습니까? 뭐 당연하잖아. 인상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경제학자 병행 고려수행 보기를 보면 정책 외부 시차가 2개 분기래.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1분기에 정책을 실시해. 그러면 효과는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2분기에 정책을 뭐해? 실시해. 그러면 효과는 3분기에 나타난다는 거잖아. 정책 예비 시차가 1분기니까 1분기에 실시하면 2분기에 효과가 나타나고
2분기 하면 3분기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잖아. 1분기는 지금 2%니까 여기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잖아. 근데 효과가 나타나려면 3분기에 분기에 정책 일부 시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올려야지. 그래야 효과가 여기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2%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올린 것을 여기에서도 뭐 해야지? 그대로 유지해야 효과가 또 여기서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거야. 일단 이렇게 봐야 돼. 인하냐, 유지냐, 인상이냐를 잡아. 첫 번째. 두 번째, 4번, 5번에서 인하냐, 유지냐 이걸 잡아야 되는 거죠. 됐지? 페이지 넘겨서. 자, 너무 5번이고, 기업은 주택주의, 미래는 재량주의. 이제, 자, 기업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은행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활동에 신축적인 대응을 못해도이를 괜찮다고 보잖아. 한 번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라고 보는 거죠. 대체, 자, 18번은 얘들아, 경기를 부양하는 건 가라앉아 있는 걸 띄우는 거고, 늙으신 부모님하고 어린 동생이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 하고 띄우는 게 아니라고, 올라가 쉬어 이런 게 아니라고, 여기서부터는 돌봐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시험지를 제출하세요. 분석을 한번 해보고, 분석을 꼼꼼히 해보고, 이후에 학습 방향, 독서 학습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